자, 마지막 확인 하나만 해보고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네, 유전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울 때도 그렇지만 멘델 때만 해도 유전자 개념까지는 확고하게 잡히기 전이긴 했어요. 그냥 뭔가 세포나 혈액이나 그 속에 어딘가에 부모님의 형질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멘델 이전의 유전 연구는 피가 섞인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냥 정자와 난자의 합 이런 개념이 발견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피가 섞인다라고 설명했어. 근데 그렇게 피가 섞인다라는 개념, 진짜 반반 섞인다라는 개념이면 대를 거듭할수록 사람의 형질은 어떻게 되어 간다? 모두 비슷해져 가겠죠. 다 섞이니까. 맞지? 그런데 유성생식의 특징은 어떻다? 사실 대가 거듭해 갈수록 더 다양하게 나뉘어져 가요. 맞지? 그런 점에서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3학년 때, 중3 때 나왔죠? 자, 그게 이제 연구가 더 돼서 알게 된 건데요. 유전자. 자, 형질을 결정하는 인자. 그리고 그 유전 요소가 어디에 있다? 핵 속의 DNA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 형질이란 뭐를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형질입니다. 형태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핵 속에 DNA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뭐다? DNA에 유전, 즉 형질의 전달을 담당하는 것이 유전자다. 즉 DNA 하나 안에는 유전자가 얼마나 들어있게 된다? 1, 1개, 2, 2개, 3, 여러 개. 하나의 DNA 안에는 유전자가 1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간다, 여러 개 들어간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자, 그러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형질을 나타내게 되는가? 형질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가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리보솜에서 특정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보통 여기서 생산되는 단백질이 바로 뭐냐면 효소들이에요. 이 효소의 분비로 인해서 형질의 발현이 일어나고
성질의 발현이 나는데 이 효소의 기능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혹시 집에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있냐 여기? 개, 고양이 등등, 물고기, 도마뱀, 간혹 있잖아 이구아나 이런 거, 햄스터 이런 거. 설마 반려 바퀴벌레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 키우거나 키워본 사람. 난 집에서 닭도 키워봤는데 어릴 때. 그 어릴 적 병아리 키워서 잡아먹어본. 아, 실제로 나는 키워서 꼭 치킨을 먹고 자라는 의지로 키웠습니다. 병아리가 예쁘고 귀여워서 키운 게 아니란 말이다. 안타깝게도 튀김이 아닌 국으로 돌아왔긴 한데 원래 먹으려고 키웠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자, 그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동자 있잖아요. 사람 눈동자로 우리 머리카락 색깔 있죠. 지금 선생님은 염색 머리카락이 염색한 거예요. 근데 원래 약간 갈색 빛이에요,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애들도 약간 갈색 빛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카락 색깔이나 눈동자 색깔이 유독 더 검은 사람도 있고 좀 덜 검은 사람도 있죠. 자, 그거 어떻게 결정나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지. 유전자에 그 사람의 눈동자 색깔, 피부 색깔, 머리카락 색깔 등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인자는 리보솜에서 멜라닌 합성을 위한 효소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야. 야, 많이 만들어라, 적게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야, 안 만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비노가 되는 거야. 알비노. 그 있잖아. 하얀 동물.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혹은 이제 개나 고양이에 나오는 오드아이. 그 눈동자 파란 애들, 하얗거나 파란 애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알비노증이에요. 물론 그게 다 심하면 시력이 상실되는데 한쪽이라도 있으면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형상들이 나오는 게 멜라닌 색소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적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결정인 거지. 그러면 그 효소들이 분비되는 양이 다르니까 효소들이 만들어졌을 때 걔네들이 찍어내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달라지겠죠. 그지?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찍어낸 사람은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피부톤 이런 것들이 다 어떻다? 쉽게 진해지는 거죠. 왜? 멜라닌 색소는 원래 색소가 많다고 여러분들 진해지는 거 아니에요? 멜라닌 색소의 특성은. 멜라닌 색소가 많은 사람이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을 덜 받으라고 뭐 해요? 선크림을 바르죠. 뭐 발라도 어차피 덜 타는 거지 안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멜라닌 색소의 양의 차이로 인해서 유독 안 타는 사람들이 있죠. 밖에서 친구랑 똑같이 뛰어노는데 나는 얼굴 검게 바뀌었는데 친구는 얼굴도 별로 안 타는 애들이 부러운 녀석들 있잖아. 그거는 유전적으로 그 사람 혈통의 멜라닌 색소의 비율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진짜 덜 타는 편이에요. 아니 왜냐면 선생님 야구 좋아해서 야구 안 됐잖아. 선크림 거의 안 바르고 살았거든요. 여름 내도록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땡볕에 야구하러 다녔고 그거 치고 되게 안 탄 거잖아. 특징. 선생님 같은 여기 봐보세요. 팔에. 얼룩얼룩하죠? 맞지? 요거 흰 점이에요. 색소 부족증. 여기서부터 팔등 지나서 여기까지. 흰색 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보면 멜라닌 색소 부족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색소가 덜한 거야.
탑 위에. 그러니까 똑같이 타도 덜 타요. 거기는 흰 점은. 왜? 색소가 없는 데니까. 요런 형태로 우리가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책에 봐봐. 사슴의 털 색깔. DNA의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가 멜라닌 합성 효소를 찍어내고 그 효소가 멜라닌 색소를 많이 찍어내면 갈색 사슴이 되는데, 유전인자의 문제로 만약에 효소가 안 찍히면, 예를 들어 요 유전인자에 뭔가 오류가 생겨서 애시당초 리보솜에서 합성 효소를 못 만들면, 아니면 재기능 못하는 효소를 찍어내면 이 뒤로 기능 반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면 알비노증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배울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 체계예요. 이걸 배우고 DNA 구조 다시 한번 복습한 뒤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는지를 배우면 오늘 수업이 끝이에요, 사실은. 생명 중심 원리라는 건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 DNA에 들어있는 유전인자가 있잖아요. 이 DNA의 주 기능은 뭐다? 정보의 저장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DNA는 그 정보 저장되는 DNA 자체를 뭐 하게 되죠? 계속 복제를 하면서 그 정보를 지켜나가죠. 세포가 분열돼도 얘는 절반 가져가고 얘가 절반 가져가지 않게. 그리고 얘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형질을 발현시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DNA가 뭐를 만들어내냐면 RNA라고 하는 정보 전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전자를 생산해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를 끊는 게 맞구나. 여기까지가 세포 핵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포의 핵 안에서 DNA는 뭐를 만들어낸다? RNA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DNA에서 RNA가 만들어져 나오는 이 과정을 오늘 이따 배우겠지만 전사라고 해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전사 과정은 여러분들 아마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첩보 영화나 그런 데서 열쇠 훔칠 때 어떻게 훔쳐요? 열쇠를 복사를 떠가지고 몰래 거기에 도둑질하러 들어가기 전에 열쇠 훔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잖아. 그럼 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열쇠를 얻은 뒤에 잠깐 뭐 소매치기처럼 뺏은 뒤에 고무차륵 같은 데다 꾹 눌러놓고 고무차륵 딱 이렇게 덮어놓고 그거 뭐 구두 뒷굽에 숨긴다든지 하고 다시 열쇠는 원래대로 돌려놓고 도망 나오잖아. 그래놓고 그 꾹 눌려놓은 그 틀을 가지고 새로 똑같이 열쇠를 복제해내잖아요. 맞지? 아니면 여러분들 아마 이빨 관리 못한 사람들 신경치료 하다가 위에 크라운 씌워본 사람은 알걸? 이빨 모양 뜬다고 이상한 고무차를 입에 물게 하잖아. 꾹 물고 있다가 하고 벌리라 그래놓고 그 고무차락 틀 들고 가가지고는 거기 새로 끼워 넣어야 되는 이빨 모양 깎아 와가지고 그거 딱 꽂아주잖아요. 이빨에다가 기둥 신거나 아니면 그대로 채워놓고 딱 덮어 씌우잖아. 그러면 이제 똑같은 가짜 이빨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찍어내는 거예요.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찍어내는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요거 찍어내는 과정 이따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사된 RNA가 어디로 가서 리보솜에 가서 단백질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 생산하는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 과정에서 이제 생2급, 생1도 아니고 2급 혹은 이제 과고 학생들급이면 이제 이런 것도 배워요. 어떻게 그러면 단백질을 생산하느냐? 여기서 넘어오는 RNA의 정확한 명칭은 mRNA라고, 왠지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사약 화이자나 모더나 하면서 본 것 같은 글자죠. mRNA. 요게 이제 정보 전달 RNA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리보솜에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여기에 아미노산을 넣어줘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순서는 mRNA 순서를 보고 맞춰서 가져와야 되잖아. 이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것도 RNA가 대신합니다. 대신에 여기는 tRNA라는 녀석 혹은 안티코돈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요 설계도 빼돌린 설계도 받아 나온 걸 보고 부속 하나씩 갖다 주면 순서대로 끼우고 마지막에 잘라라 명령 나오면 딱 잘라서 내보내는 거야. 알겠어요? mRNA랑 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DNA의 걸 찍어 나오는 게 mRNA. 세포질에 있으면서 그 아미노산을 mRNA 설계도대로 갖다 주는 녀석이 tRNA.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은 리보솜에서는 어떻게? mRNA 설계도를 보고 tRNA가 갖다 주는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꽂고 실제로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끝 하는 명령어까지 있어요. mRNA 설계도에. 무한정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끝 하면 거기서 펩타이드 결합 마지막에 더 이상 연결 안 하고 싹둑 잘라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단백질 한 덩어리가 툭 튀어나오지. 자, 지난주 공부한 거 복습. 얘는 어디 저장되게? 그렇지. 뭘 통해 분비돼? 그렇죠. 리보솜에서 찍어낸 단백질은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로 전달된 뒤에 골지체에서 분비소포를 만들어가지고 세포 밖으로 분비해버리잖아. 그 과정, 지난주 거 내용이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그러면 전사와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보를 저장을 담당하는 게, 잘 봐봐. DNA나 RNA를 구성하는 물질을 뭐라 그랬게? DNA나 RNA, 즉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저 앞에서 한 뉴클레오, 맞아.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 형태는 뭐와 뭐의 몇 대 몇 결합. 오, 그렇지. 딱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바뀌면 그림 그려주면은 뭔지 글자가 나와요. 인산. 자, 가운데 오각형 뭐였게? 당. 요 앞에 거? 염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따 공부하기 전에 미리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자, 당. DNA의 당하고 RNA의 당의 이름은 DNA가 쓰는 당은 그치. 디옥시 리보스. RNA의 당은 그렇죠. 리보스. 잘한다. 자, 염기 DNA는 RNA는 자, 염기 몇 개씩 있게? 땡! 4개씩. 자, DNA 염기 4개. A, G, C, T. 이 중에 누구누구 짝꿍이야? AT가 짝꿍, GC가 짝꿍. RNA는 A, C, G, 네, U. 누구누구 짝꿍? AU 짝꿍, CG 짝꿍. 아니요, 일부러 여기 RNA에만 있다고 따로 적어 놓은 거 티낸 거예요. 자, 요 과정이 오늘 공부의 가장 기반이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내용들 좀 되새김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번 시험 친 뒤에 시간에 한번 되새김질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은 요 챕터 하나만 나갈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끌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올게요. 자, 그러면 유전 정보에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우도록 할게요. 자, 아까 20개라는 오답이 나왔었는데 염기가 20개인 게 아니죠. 뭐가 20개죠? 단백질 종류가 아니고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죠. 어떻게 20가지가 만들어지죠? 아미노산 구조에서 뭐가 다르다? 오늘은 계속 앞에 거 복습 연계해가면서 할게요. 원래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여기에 뭐가 붙는다? 곁사슬이라고 하는 알킬기가 붙죠. 여기에 H2N 요거 NH2인가 알겠죠? 방향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안쪽에 N이라고. 여기는 COH 카복실기. 아우 진짜 어쨌거나 요 곁사슬이 몇 가지다? 20종류고 이 곁사슬의 형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입체 구조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성질이나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최소 2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되죠. DNA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중 나선 구조죠. 사다리 나선 꼬아서 그리면 헷갈릴 테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적어 볼게요. A, T, G, C, A, T. 상부적 결합이라는 게 있었다. 그지? 그게 무슨 뜻이었죠?
DNA의 상보결합. 염기에 따라서 그 짝꿍하고만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 DNA에서. 즉 뭐다? 요쪽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이 순서로 들어간다면 요쪽에는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아데닌이 되잖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은 요 정보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전 정보야. 근데 봐봐. 일염기라면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면 몇 가지의 아미노산을 쓸 수 있다? 4가지밖에 못 쓰죠. 염기가 4개니까. 맞지? 이염기라면 몇 가지 조합이 가능하죠? 2개니까? 8개가 아니죠. 그치? 4 곱하기 4잖아.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맞지? 그럼 몇 가지? 16가지지. 근데 우리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하다? 정보 명령 전달에 20가지 이상이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3염기 조합을 쓰게 된다고. 염기가 3개면 최대 몇 개가 된다? 4, 4, 4니까? 그치? 요렇게 해서 64종이 나오니까, 자, 하나의 아미노산에 여러 개의 염기 서열이 지정될 수 있죠. 맞지? 어떤 염기면 무슨 아미노산이다가 지정이 되는데,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염기는 2, 3가지일 수 있잖아요. 여유가 되니까. 무슨 소린지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총 3개의 염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정보 서열을 3염기 조합 혹은 간혹 선생님들이 옛날 학습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옛날 단어를 쓰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트리플렛 코드. 같은 뜻입니다. 트리플. 네, 맞아요. 트리플렛 코드. 트리플. 솔플보다 옛날에 그 게임 광고는 정말 끝장나게 재밌었는데. 그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에 그쵸. 그거 CF 유튜브에 보면 모아놓은 거 있거든. 그것만 봐도 재밌어. 웃기는 거 뭔지 알아? 거기 정찬성도 나온다. 그 브롤스타즈 게임에 정찬성이 그 유명인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나와요. 심지어 그 우리나라 UFC 현재 가장 랭킹 높은 양반. 근데 뭐 어디 나오냐면 김동현 나올 때 옆에 서 있어. 그거 있잖아. 오동나무 관으로 오동나무 코트를 선물해 주면 하고 빡 서잖아, 죽이려고. 근데 그 장면 전에 보면 술집 벽에 원티드 해가지고 현상숲에서 쭉 붙어 있거든. 그거 읽어보는 게 진짜 꿀맛이에요. 거기 보면 스턴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김동현이 나오는 거야. 심지어 제일 웃겼던 건 그거예요. 그 누구지? 달콤한 인생의 그 보스 대빵님. 달콤한 인생 대빵 나왔을 때 현상금 4달러. 아 진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는데 현상금 수배사에 진짜 4.00달러 돼 있어. 현상금도. 거기에 플라워 브라더스 꽃보다 할배 어르신들 3명 튀어나오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그거였다. 피치 브라더스. 피치가 뭐죠? 피치 브라더스. 갑자기 유비 관우 장비가 아니 이병헌이 현상금 헌터야.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한잔 시키고 노래 틀어달라고 동전 하나 던져놓고 잡을 놈들이 들어와서 싸우려고 딱 혼자 돌아서는데 적들이 항상 3명씩 같이 나온단 말이야. 3명이서 팀플할 수 있는 그 게임이다를 강조하는 그 CF 컨셉인데 현상수배소로 오는 놈들이 이병헌이 그때까지 찍은 영화들이나 다른 예능 캐릭터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병헌도 결국 연락이 얻어터지고 나서 친구 2명을 데리고 와서 야, 한 판 더 붙어 하는 그 컨셉이 계속 반복되는데 보면 재밌어요. 그게 브롤스타즈 광고예요. 아니 앞부분은 똑같아. 황량한 서부 그 술집 같은 거에 이병헌이 딱 그 옛날 그 카우보이 복장 있잖아. 그 문을 낑 열고 들어가서 바텐더 술 한 잔 다 주게. 그래 뭐 황량한 황야에서 어쩌고저쩌고 나레이션을 좀 한 뒤에 더 이상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거 빡 돌아섰는데 꽃보다 할배 어르신 3명 병현이 아니냐? 여기는 웬일이야? 선배님 아니야? 푹푹푹 얻어 터지는 소리 나고. 그 유튜브에서 광고 봐봐. 진짜 재밌어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100배는 재밌습니다. PPL 좀 하고. 자 어쨌거나 그러면 3년기 조합에 요 DNA 코드가 있잖아요. 얘네들을 RNA로 보내는 게 뭐다? 전사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전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저 코드 저거 좀 가져와 볼게요. 트리플렛 코드에서 지금 봐봐. A, T, G, C, A, T였잖아. 얘네들이 원래 2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야. 서로 맞물려 딱 붙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살짝 떼. 2줄을. A, C, G, T, A인데 여기에 요거를 떼놓고 새로 한 줄을 붙이는 거예요. 한 줄짜리를 따로 만드는 거. 얘가 RNA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요 짝꿍들의 RNA 염기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A니까 그치 U가 되는 거죠. T니까 A지. T 짝꿍은 A잖아. G니까 C, C니까 G, A니까 U, T니까 A. 요렇게 찍어낸 거는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면 1번을 전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고 얘가 딱 이렇게 찍혀 나가면 다시 2개 띄워놓은 거 어떻게 하면 된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RNA는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세포질로.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에 붙어서 단백질을 찍어내면 되는 거야. 자, 요렇게 뽑아내는 이 RNA 정보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복사 떠낸 글자를 코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DNA 염기를 RNA 염기로 복사 떠낸 걸 코돈이라고. 요 코돈이 바로 mRNA니까 리보솜으로 나가는 거죠. 얘가 나가는 거야. 얘가. 아까 지웠구나. 그러면은 봐봐. 아까 3년기 조합이 64종류가 있었죠. 그러면 코돈도 몇 종류 나온다?
그쵸. 똑같이 64종류가 나오겠죠. 자, 이 코돈 64종류를 보려면 196쪽을 싹 넘어가 보세요. 밑에 표가 있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거를 여러분들한테 지정해서 풀게 하려면 저 표를 줄 거고요. 따라서 저 표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주게 돼 있어요. 요전에 저런 쓸데없이 저런 표 같은 거 외우게 안 시켜요. 그럼 봐봐. 아미노산이 20가지라 그랬잖아. 저 표를 보면 봐봐. UUUC가 페닐알라닌, UUA, UUG가 류신. 근데 류신은 더 있네요. CU, CUC, CUA, CUG 다 류신. UCU, UCC, UCA, UCG 세린. CCU, CCC, CCA, CCG 프롤린. CC면은 다 프롤린이고. 뭐 UAU, UAC 타이로신, UAA, UAG 연결 멈춤 돼 있죠. UGA까지. 연결 멈춤 저게 바로 뭐냐면 종결 코돈입니다. 아까 내가 여기까지 싹둑이라고 설명했던 부분 있지. 그러니까 저 코돈이 나오면 끝인 거야. 생산. 오케이 여기까지 끝. 한 문제 출동. 그게 연결 멈춤의 종결 코돈이라는 거예요. 뭐 메사요닌, 아이소류신, 발린, 알라닌, 트레오닌, 아스파라진, 라이신, 뭐 아르지닌, 글리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깨졌다. 봐봐. CUU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DNA에 GAA가 있으면 RNA는 CUU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세 개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류신인 거야. 그러니까 3염기 조합이 코돈을 지정하고 그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뭐 ATC가 들어갔다.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UAG가 되지. 그럼 UAG면 뭔지 찾아보는 거야. 연결 멈춤. 그럼 여기서 싹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자료 주고, 그러니까 요 표를 주고 DNA 주고 단백질 구조 그려라 할 수 있겠죠. 무슨 아미노산, 무슨 아미노산, 무슨 아미노산, 무슨 아미노산까지만 적으면 되게. 알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까? 저기. 저기 201쪽에 9번 한번, 아니 저기 중요 15번이 딱 저 문제죠. 202쪽에 중요가 있는 15번. 자, 위에 DNA는 TGG, TTT, GGC, TCA 혹은 ACC, AAA, CCG, AGT 맞지? 근데 저기서 전사를 찍어놓은 게 UGG, UUU, GGC, UCA야. 그럼 봐봐. A를 전사한 걸까요? B를 전사한 걸까요? 그쵸. B를 전사한 걸 맞죠? 그러면은 저 RNA 코드를 보고 밑에 표를 보고 단백질 순서를 적으면 되죠. 그럼 맨 먼저 UGG니까 트립토판 들어갈 거고, UUU니까 페닐알라닌 들어갈 거고, GGC니까 글리신 들어갈 거고, UCA니까 세린 들어가겠지. 어떤 형태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제 저 질문들을 적는 거죠. 오케이?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저 중요 15번 저기서 저렇게 단백질 구조 찾는, 그러니까 지금 15의 4번이 방금 우리가 푼 거잖아. RNA 왼쪽 연기 U부터 번역된다고 할 때 코돈표로 아미노산 서열을 쓰시오.
이거 단백질 그리라는 소리인 거야. 입체적인 구조는 우리가 생화학 전공자도 아니고 유전 전공자도 아니니까 못 적는데 무슨 아미노산 무슨 아미노산 무슨 아미노산 무슨 아미노산인지 순서대로 서열 적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냥 단순 노가다죠. 실수만 안 하면 되는 단순 노가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방금 요거 하는 과정 설명이 돼 있잖아. 이 RNA가 나와서 리보솜에서 RNA가 지나가고 아미노산 들어가서 단백질 나오고 요 그림이 지금 196쪽 위에 있는 저 그림인 거지. 유전 정보의 번역. 자, 봐봐. CGT. 그 다음에 밑에는 GCA. GCA니까 코돈이 CGU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그 단백질이 기능을 수행하면 형질이 나타난다. 됐나요? 이건 시험 치기 전에 비슷한 문제 한 두세 개 풀어보면 전사 번역하는 거는 감 잡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보니까 쓸데없이 막 글자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는 번역 한 두세 문제 풀면 딱 감 잡아요. 그냥 끼워 맞추면 되는 거잖아. DNA 뭔지 쭉 읽어서 RNA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자료가 있으면 위에 줄이냐 밑에 줄이냐 실수 안 하게 찾아놓고 그 줄만 쭉 번역해 놓고 표 보고 3개씩 끊어서 무슨 아미노산 무슨 아미노산 무슨 아미노산 표시해 가면서 하나 둘 셋 슬래시 하나 둘 셋 슬래시 하나 둘 셋 슬래시 해 가면서 그거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197쪽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필기 정리하고 197쪽 빨리 푸시고요. 다 풀었다 싶으면 풀이할게요. 다 풀었느냐? 자, 한번 봅시다. 위에. 자, 1번 유전자, 2번 생명 중심 원리, 3번 DNA, 4번 3년기 조합, 5번 전사, 6번 코돈, 7번 번역, 8번 리보솜, 9번 아미노산. 1번에 OXO. 자, 1번에 2번 뭐가 틀린 거죠? 수많은 유전자가 있는 거죠. 2번의 기억은 단백질이라고 쓰는 게 가장 맞습니다. 효소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 단백질이 그냥 직접 형질을 나타내게 될 때도 있죠. 3번에 A는 전사, B는 번역. 자, 4번 UAUCGGAGU. 만약에 이거를 학교 선생님 앞에 답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알파벳으로 읽는 것보다는 유라실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아데닌 구아닌 유라실이라고 읽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염기 이름대로 읽는 연습 해보면 좋아요. 자, 5번에 기억은 3염기 조합, 니은은 코돈. 그래서 가에는 GGT, 즉 구아닌 타이민, 나에는 UAU, 유라실 아데닌 유라실. 6번에 OXOO. 됐나요? 응? 자, 잠깐 끊어가야 되는데 오늘 많이 안 나갈 거라서. 자, 그러면 잠깐 스톱하고, 내용이 좀 짧았는데 52분에 딱 시작할게요. 요거 한번 잘 보고 복습해 놓으시고요. 제발 영상 지우개로 닦은 칠판이 훨씬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치? 아까보다 깨끗해졌죠? 이상해. 갑시다. 자, 유전자 이상과 유전질환.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뒤에 가면은 한 번 더 이야기할 때가 나올 건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건 유전자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 이상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두 개 중에 우리가 눈치채기 편한 거는 염색체 이상이에요. 염색체 이상은 어떤 거냐면 염색체의 수가 문제가 되거나, 그러니까 염색체가 우리 생식세포 분열할 때 반으로 갈라져야 되잖아요. 염색체 개수가 똑같이 반으로 줄어들 때 한쪽으로 두 개가 같이 끌려가거나 해서
정자나 난자의 염색체 개수의 문제가 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다운증후군. 그 최근에 그 드라마에도 나왔고 드라마 그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신 분 있잖아요. 실제 다운증후군 환자이신. 보통 이제 다운증후군이면 요 눈 사이 간격이 좀 더 멀고 일반적으로 발달 장애나 해서 지능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그건 이제 21번 염색체 개수가 하나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염색체 비분리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거는 그냥 염색체 분석 딱 해보면 개수가 벌써 안 맞잖아. 그럼 바로 티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염색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성염색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염색체의 구조상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냐면 원래 1번에 붙어야 될 부속 일부가 염색체 일부가 2번에가 더 붙는다던가 1번이 원래 상동 염색체가 두 가닥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쪽에 가서 더 붙는다던가 그럼 염색체의 모양이나 형태의 차이가 확 드러나겠죠. 염색체를 쭉 분류만 해봐도. 얘네들은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염색체 모양만 관찰해도 티가 나는 애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유전자 이상은 말 그대로 염기 서열상 만들어지는 오류입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까 우리 원래 DNA 서열 있잖아요. 뭐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아데닌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돌연변이로 인해서 그 염기의 일부가 다른 염기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말 그대로 DNA가 복제되는 과정이나 첫 번째, 복제될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DNA에서 RNA로 전사될 때도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 복제 과정이나 전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죠? 단순하게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 지정될 때 우리가 원하는 아미노산이 아닌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가겠지. 근데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안 나오는 거야. 다른 아미노산이 생기면 단백질 모양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단백질 구조가 안 나오겠지? 그러면 그 단백질에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정상 기능. 그러면 그 단백질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세포의 구조나 단백질 어떤 기능체의 구조가 깨지는 거죠. 그렇겠지? 그러면 기능이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의 예시가 나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페닐케톤요증. 아까 우리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었죠. 그 코돈표에도 있었잖아요. 맞지? 그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몸에 생성되지 않으면 페닐알라닌이 몸에 쌓이겠죠. 해서 이러면은
페닐알라닌 농도가 증가해서 얘가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지고요. 얘가 가지는 독성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페닐케톤이 하는 역할 중에 뇌 손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병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발견되기도 어렵긴 한데 이 페닐케톤이 쌓여가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릴 적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뇌조직이 심하게 손상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된다? 그치, 요 효소 주사제를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서 혹은 몸에 있는 혈액투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페닐알라닌을 배출시키는 그 작업을 이제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유전 염기 인자 하나가 삑살이 났다고 생기는 병이. 자, 그리고 통합과학이 사랑하는 질병 이름이 나옵니다. 통합과학의 1권 중간쯤부터 시작해서 2권 끝까지 나오는 질병이 드디어 나옵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심지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질병을 만화책에서 봤었어요. 중학교 때. 요즘에 그 카카오 페이지에도 이 만화책이 있던데. 슈퍼닥터 K라고. 그 일본의 이상한 망토에 워커 신고 돌아다니는 수술만 존나 잘하는 미치광이 의사놈. 그 여러 스토리 중에 나오는 질병인데 남모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역시 유전자 질병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지금 책에도 그림으로 나오죠. 봐봐. 정상 헤모글로빈의 DNA는 CTT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CAT로 바뀐 거야. 그러면은 GAA가 돼야 되는데 GUA가 되겠죠. 그러면 글루탐산이 들어갈 자리에 발린이 들어갑니다. 그럼 글루탐산의 곁사슬과 발린의 곁사슬은 다를 거 아니야. 그 차이로 뭐가 바뀌냐면 헤모글로빈 구조가 바뀌어요. 원래 헤모글로빈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분자 구조가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그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4잔을 주문하면 종이로 이렇게 꽂아서 컵 4개 꽂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 있죠. 컵홀더, 그치. 그거 두 개를 딱 이렇게 꽂으면 컵 4개가 꽂히잖아. 거기서 위에 손잡이 부분 딱 잘라낸 모양으로 원래 헤모글로빈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컵 4개 꽂는 자리가 있는 요렇게 그릇 4개로 이 단백질 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4개의 구멍에 보통 산소 분자가 결합됐다가 확산의 형태로 산소 농도가 낮은 데서 산소를 뱉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에서 적혈구의 적혈구에서 산소 운반을 하게 도와주는 그 단백질이 헤모글로빈이란 말이지. 적혈구 안에 있는. 근데 이게 저 구조가 바뀌면 아까 그게 요 4칸짜리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모양이 틀어져서 약간 이런 식으로 꼬여서 붙어버려요. 줄줄이가 다. 그 그림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저거야. 비정상 헤모글로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고도 그냥 산소 운반을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는 산소 운반 능력이 정상 헤모글로빈에 비해서 20% 미만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적혈구가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 그쵸. 뇌에 올라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다행히 이게
유전자가 우리 상동염색체 2개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다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염색체를 다 가져버리면, 유전자를 다 가져버리면 극심한 빈혈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못 살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다? 보인자일 경우 있죠. 하나는 정상 염색체, 하나는 문제가 있는 염색체. 이럴 경우는 웃기게도 중간 유전 비슷하게 두 적혈구가 섞입니다. 이게 정상 적혈구도 있고 요 남모양 적혈구도 생겨요. 그 그림이 지금 저 옆에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작은 사진에 뭐 하나 있죠. 정상 적혈구, 남모양 적혈구. 그지? 그래서 저 남모양 적혈구들은 적혈구 모양이 저렇게 진짜 남모양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서 우리나라 남 말고 일본 남. 그치.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 얘네들이 가늘고 이러다 보니까 엉켜가지고 모세혈관이나 이런데 쌓여버려요. 그러면 그쪽 모세혈관을 막아버리겠지. 그래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거나 일부 빈혈을 일으키거나 합니다. 그런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적혈구가 섞이니까 당연히 사람은 빈혈이 생기겠죠. 빈혈 환자들을 확인해 보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런 적혈구가 섞여 있어서 제대로 산소 운반이 안 되는 거. 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그냥 철분 농도가 낮은 사람도 있어요. 적혈구 농도가 부족한 사람들. 그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혈압이 낮아서 빈혈. 살쪄서 지금 빈혈이 없어진 상태. 딜레마죠, 이러면. 몸무게를 2자리로 줄이고 빈혈을 얻을 것인가? 살찌고 빈혈 없이 살 것이, 살쪄서 무릎 아프면서 살 것인가? 고민인데 살을 빼야죠. 자, 대신에 이 질병이 왜 통합과학이 살아가는 질병이냐?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진화론 때 나와요. 왜 얘가 진화론에 나오냐면 적자생존의 예시로 나옵니다. 그 영화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는 사람? 황산벌 전투를 약간 코믹 요소를 섞어서 만든 코미디 사극이에요. 2부가 평양성입니다. 그 광수가 나온. 1부에 그 유명한 그 장면이 나와요. 1부, 2부에 둘 다 나오는 장면인데 그 공성전에서 욕 배틀. 신라군이 그 황산벌 결사대 앞에 가가지고 싸우자고 맞짱 뜨자고 막 욕을 하는데 백제군에서 저기 보성 벌교 이쪽에 바닷가 쪽 애들이 와가지고 머르버러버러버러 씨불놈들 머르버러버러버러 씨불놈들 해서 욕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멘탈 터지게 해서 뭐 막아내는 막 그런 코믹한 장면이 나오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김유신 역할을 한 배우가 뱉은 대사가 적자생존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이 쓰는 거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당나라 살배달도 다닐 거다. 원래 이제 그 당시 신라군의 그 주 임무는 쌀배달이었습니다. 당나라가 주공이었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신라군 장수들 안에서 막 생기는 거기에 대해서 김유신이 이야기하는 대사인데, 적자생존이 딱 그거예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얘가 왜 적자생존이 되냐? 말라리아 내성이 생깁니다. 얘네들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이 되잖아요.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도 말라리아 병에 발병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이 아프리카 중앙 밀림지대, 즉 말라리아가 제일 많이 생기는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 빈혈증 환자의 빈도수가 10% 이상 많아요. 그건 무슨 소리다?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유전인자가 없는 정상인들이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남아서 비율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타 지역에 비해. 저 환자의 비중이. 이거야말로 적자생존이죠. 이 유전자가 있으면 빈혈 좀 걸리고 마는데 이 유전자가 없으면 말라리아한테 물려서 죽을 수 있는 거지. 응? 그래서 통합과학이 살아가는 질병이라고 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설명. 이 유전 부호 체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체계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DNA의 3염기 조합, 그에 따른 RNA의 코돈, 그래서 나오는 아미노산의 지정. 어떻게 보면 이 체계 자체, 생명중심 원리라는 이 체계 자체가 암호 체계죠. 맞지?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무수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재미있게도 이 모든 생물군에게서 이 시스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다못해 대장균하고 사람하고 비교해도 똑같아요. 이 암호 체계가. 그게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이에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물은 동일한 유전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현재 그렇다라는 거지. 대장균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암호 체계가 동일하다. 무슨 뜻이다? 그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진화가 계속되어져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걸 어떻게 쓰느냐, 바로 자, 유전자 저기 보면은 199쪽 위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세균에서 인슐린이나 호르몬 같은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돼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유전자 조합 플라스미드. 그리고 요거 비슷하게 요즘에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 게 GMO.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일단 앞쪽에 거 설명해 줄게요. 유전자 조합 플라스미드. 그 당뇨 환자들 주사 맞아야 되는 건 알죠? 인슐린 주사. 그러면 그 인슐린 호르몬은 어떻게 생산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저게 옛날 방식이에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호르몬, 척추동물 간의 종특이성은 없다. 그죠? 그래서 주로 어디서 많이 뽑았냐면 돼지에서 뽑았어요. 1. 돼지는 새끼를 되게 많이 낳고요. 2. 태어난 돼지가 보통 이제 도축장에서 잡힐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짧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 1년, 1년 반 정도에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송아지가 태어나서 소고기가 될 때 수컷 거새우 같은 경우는 한 30개월에서 36개월 내외. 암소 같은 경우는 48개월에서 54개월 정도? 왜냐하면 암소는 새끼가 나오면 새끼값이 비싸잖아. 그래서 암소는 새끼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태어나게 하고 잡고, 숫소는 원래 수컷소가 고기가 지방이 덜 쌓여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릴 적 송아지일 때 남성 호르몬 생산 기관을 잘라버립니다. 알 제거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남성 호르몬, 그 수컷 호르몬이 생산되지 않은 채로 자라겠죠. 그럼 분명 숫소는 숫소인데 고기질이 암소 비슷하게 부들부들한 고기질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요걸 보통 이제 우리가 유구에서 거세우 돼 있는 것들이 이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등급이 나와요. 암소급으로. 대신에 돼지는 그거보다 훨씬 짧게 잡을 수 있죠. 사실 이거 기간이 제일 짧은 게 뭔지 알아요? 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선생님은 어릴 때 병아리를 사다가 닭까지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데 성공했다고. 예, 선생님 부모님이 시골 출신이셔가지고 어떻게 어디다가 닭을 키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흙으로 돼 있는 화단 흙밭에다가 기둥 세워서 그물 덮어가지고 닭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키웠더니 안 죽더라고. 상자에서 키우니까 애들이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못 채워가지고 죽더라고. 그래서 진짜 거의 그러니까 웬만한 닭 크기가 제일 가까이 정도까지 키워서 잡아먹는데 성공했어요, 선생님은.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학교 앞에 병아리 파냐? 안 팔죠. 왜 안 파는지 알아?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암탉은 알을 놓고 고기도 주잖아. 수탉은 고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수평아리를 닭까지 키우면 닭값보다 사료값이 비쌌단 말이야. 그러면은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수평아리면은 그냥 개나값에 판 거예요. 그래야 개나값이라도 회수가 되니까. 그래서 한 마리에 100원이었던 거야. 그렇죠. 전부 다 수평아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 부화기에서 태어난 병아리를 보고 수컷인지 암컷인지 바로 구분하기. 처분 안 해요. 키워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삼계탕집에 그릇 안에 들어가는 그 작은 닭은 실제 사이즈가 병아리에서 닭으로 변해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털이 빠지고 흰 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삐약거리는 녀석들이 잡혀 들어가는 게 그 삼계탕 뚝배기 속에 그 한 마리인 거야. 얘네들이 수평아리예요. 딱 고기까지 키우는데 한 달이 안 걸려. 그러니까 사료 많이 안 먹이고 그 사이즈의 닭이 수요가 생겼잖아. 삼계탕 집이 있으니까. 암탉은 좀 더 키우고. 그래서 그러니까 삼계탕용, 치킨용, 알 낳는 닭. 그래서 마트에 파는 2kg짜리 이런 건 이제 알 놓을 만큼 다 놓은 할머니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큰 닭이 나오는 거고. 보통 그렇게 나오는 건데 돼지는 의외로 많이 잡혀 죽음을 당하죠. 고기를 위해서. 아니 돼지를 양돈이라 그래서 전문적으로 키우는 애완용으로는 안 키우지 당연히. 근데 꽤나 많이 큰단 말이에요. 돼지가. 그리고 실제로 되게 깨끗한 동물입니다. 은근히 애완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니피그 이런 것들. 돼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로 먹는 그 종하고는 조금 종이 다르긴 한데 돼지 친척종이에요. 그러니까 키우지. 그러니까 피그잖아. 그리고 원래 돼지는 되게 깨끗한 동물입니다. 단점이 왜 진흙탕이 둥그냐면 몸에 땀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땀샘이 없는데 몸에 열이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물이나 진흙탕에 몸 디벼서 증발열로 자기 체온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 돼지 도살장, 이제 도축장에서 돼지를 잡으면 이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인슐린을 뽑아서 인슐린 주사를 만들었던 게 옛날 방식. 그럼 요즘에 이 유전자 조합 플라스미드라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 대장균 같은 단세포 원시 생물체들 있죠.
얘네들은 원래 세포핵에 들어있는 DNA 말고 플라스미드라는 여분의 유전체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 모양이에요, 보통. 얘가 플라스미드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세포의 DNA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인슐린 생산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있는 곳을 잘라, 이제 세포 하나를 획득해서 인슐린 유전자만 잘라내. 그리고 여기서 빼낸 플라스미드에서 요걸 요렇게 잘라. 플라스미드 이렇게 특별 효소로 자르면 잘려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낸 이 인슐린 효소를 여기에 잘라낸데 요렇게 붙입니다. 즉 얘가 여기로 가서 집어 붙인 거죠. 그리고 이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다시 여기에 넣어버려요. 아까 빼낸 자리, 빼낸 놈한테.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왔다? 유전자 재조합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대장균이 한 마리 생겼죠. 맞지? 인슐린 생산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대장균 한 마리가 생겼죠. 근데 얘는 대장균이잖아. 세균류는 어떤 형태로 번식하죠? 이분법이라고 조건만 맞으면 가장 빠르고 가장 수가 확실하게 게다가 동일한 유전인자를 가진 상태로 수를 늘려버리죠. 그래서 얘 한 마리가 무수히 많은 대장균으로 번식을 시킨 뒤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로 이 대장균은 자기도 모르게 오늘따라 왠지 인슐린이 생산하고 싶어져서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대장균인데요. 왜? 유전자 속까지 인슐린 생산하라는 명령체계 덩어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하면서 인슐린 생산하고 있는 거야, 대장균이. 그렇게 해놓고 얘네들 수가 많으니까 일부는 계속 배양을 시키고 나머지 애들 쫙 걷어다가 쫙 쥐었다면 뭐가 나올까? 게다가 얘네들 단세포잖아요. 생산량, 속도, 번식 속도나 생산량은 쫙쫙 나오겠죠.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 요즘에 자녀들 키 안 큰다고 생장 호르몬 주사 맞춘다는 그 생장 호르몬 주사도 오늘따라 이 대장균은 생장 호르몬을 찍어내고 싶어지는 거지. 알겠어요? 네, 대장균이나 이런 단세포 생물들 혹은 암세포 배양시켜놓고 그 암세포한테 재조합시켜도 되죠. 근데 암세포는 원래 말 안 듣는 세포니까 대부분 대장균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대량으로. 그러면 그놈은 나도 모르게 왠지 오늘따라 하면서 본능적으로 내가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균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 비슷한 것 중에 GMO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 생물체, 유전자 조작 작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내가 본 거는 어떤 거였냐면 쥬라기 월드 맨 마지막 편 얼마 전에 작년인가 개봉됐었나요? 거기 보면 그 메뚜기 때 나오잖아.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모종은 안 뜯어먹고 다른 회사 모종은 다 뜯어먹는 그 초공격형 메뚜기들. 그런 것들은 그 메뚜기가 싫어하는 화학물질을 잎이나 그런 데서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게 한 작물인 거지. 그러면 그 메뚜기들은 그 작물들은 공격을 안 하겠죠. 응? 모르죠, 그러니까. GMO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과연 정말 무해한가에 대한 해답을 해준 연구는 아직 없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 지금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빼고 다 안경인데 혹시 렌즈 끼고 있는 거 아니지? 솔직히 선생님이 라식에 대한 두려움도 그겁니다. 나도 솔직히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고 안경 끼는 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고 사실상 잠잘 때랑 샤워할 때 빼고는 안경을 벗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안경 낀 채로 잠들기도 해요. 게다가 운동을 좋아하고 선생님 야구할 때 포수도 한 번씩 보니까 포수 마스크 끼고 벗고 할 때 안경 되게 걸거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심지어 난 이제 운동할 땐 곡을 끼니까 그럼 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아는 형님들 중에서도 이제 라식 수술한 형님들도 나와요. 이제 나이 많은 분들한테 맞는 라식 수술도 요즘에 나오는가 보더라고.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심지어 선생님 친척 중에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가까이 많은, 10살 좀 더 넘게 많나? 그 사촌 형님이 라식 수술을 했어요. 심지어 언제 했냐면 90년대 초반에 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2010년, 벌써 한 40년, 한 30년 됐죠. 아직도 시력 1.0 이상으로 잘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형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라식 수술한 사람으로 내가 볼 때 100번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92년도에 선생님 사촌 누나가 금메달 따온 상금하고 그 포상금 받은 그 돈으로 수술했거든. 선생님 사촌 누나가 92년도에 올림픽 가서 핸드볼 금메달 따왔거든요. 그 포상금으로 사촌 형이 그 당시 의대생이었는데 시력이 디옵트로 마이너스 80 디옵터인가? 안경알 두께가 이랬다고. 그러니까 의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봐야 될 정도? 그래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되니까 수술을 해서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아직까지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하지만 햇볕이 너무 세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외선 차단되는 안경을 늘 끼고 다녀요. 그다음에 한 번씩 인공 눈물약 넣어줘야 되고. 근데 이게 부작용이 되게 그 초반에 수술한 사람 치고 부작용이 되게 적은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수술하기 무서운 게 그거예요. 라식 수술을 한 사람이 요즘에 몇 살까지 살죠, 우리가? 보통 80에서 100살 산다 그러잖아. 형님은 20대 초반에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인가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50대 초중반까지 한 30년 동안은 부작용이 없었잖아. 근데 형님은 아직까지 살아가야 될 날이 최소 30년이 남았죠. 그 30년 동안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한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의사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없어요. 왜? 사실 그때 라식 수술 받은 사람은 모르모트죠. 베타 테스트 하냐, 기술이 나왔어. 이 기술이 일단 기계적이나 이론적으로는 시력이 좋아져. 시력의 문제, 굴절률의 문제를 우리 각막을 일부 깎아내거나 속을 파내는 방법으로 교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 그리고 그 수술을 했고 시력이 좋아졌어. 그 눈이 50살, 60살, 70살 때 무슨 문제 생길지 아는 사람은 없다고. 수술한 지 10년, 20년, 30년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40년째, 50년째, 60년째는 무슨 문제 생기는지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왜? 아직 시간이 그만큼 안 흘렀거든. 그죠? GMO도 똑같은 거예요. 이 작물이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제 20년 됐죠. 이 작물을 계속 먹어온 사람이 10년 먹었을 때, 20년 먹었을 때 무슨 문제가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는 거야. 광우병 때도 그랬고요.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도 그랬고, 요즘에 나오는 모든 과학적인 조치를 한 무언가에 대한
개념도 선생님은 동일합니다. 개인이 그걸 선택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 맞지? GMO 조치를 한 곡물, GMO 작물들이 품질이 좋을 수 있어. 옥수수 알이 보통 정상 일반적인 옥수수보다 더 크고 알이 차고 더 단맛이 많이 나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옥수수를 계속 먹었을 때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무슨 문제가 사람한테 나타날지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는 적어도 국가는 준비를 해야 되죠. 맞지? 광우병? 요즘 광우병 이야기는 안 나오죠. 왜냐면 다른 문제들도 많이 쌓였는데 왜 안 나오냐면 딱 하나는 그거예요.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먹은 사람은 과연 광우병에 걸리는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대신에 광우병 소가 발병한 그래프와 인간 광우병이 나타난 그래프가 약 3, 4년의 주기 차이로 동일한 패턴으로 옆에 나란히 그려졌다는 건 있어요. 즉 동물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래프인 거지.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는 몰라. 네. 인간 클라이펠츠 야코병이라고 해서 일종의 치매 증상 비슷한 것 중에 광우병 걸린 소처럼 똑같은 증상으로 치매가 걸리고 죽는 병이 있어요. 그걸 인간 광우병이라 그러는데 영국에서 그 병의 발병과 소의 광우병 발병 그래프가 유사하게 몇 년 간격을 그리고 나타났긴 했어. 그리고 거기서 뭐 그 변형 프리온인가 하는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이제 그때는 프리온이었어요. 이제 현재는 프라이온이라고 부르는 그게 뇌에 작용해서 광우병을 일으킨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그걸 증명한 실험은 뭐였냐면 광우병 걸린 소의 뇌에서 프라이온을 추출한 뒤에 쥐의 뇌에 직접 주사를 해 넣었더니 그 쥐가 광우병에 걸렸어. 근데 그거를 광우병 걸린 소고기나 소의 뼈나 혈액이나 이런 걸 먹은 쥐가 광우병 걸린 연구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다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고기를 수입해도 되는가는 국가에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지? 똑같다고요. GMO는. 그래서 최소한 이게 GMO 작물로 생산된 거라는 거를 표시해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죠. 먹든 말든 너희들이 결정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파는 걸 막을 방법은 없지. 그죠? 단적으로 어떤 식으로 GMO가 적용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최근에 미국에서 만드는 토마토 일부에 광어의 유전자를 이식한 게 있습니다. 광어. 네, 그 회의 그 광어. 광어랑 토마토랑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 뜬금없죠? 뭐일 것 같아요? 우리 광어회 먹으면 되게 쫄깃쫄깃하죠? 살이 탄탄하잖아. 즉 세포 조직이 탄탄한 거죠. 토마토가 맛없는 게 뭐예요? 이걸 보관 운반할 때 뭉개져서 그 조직이 흐물흐물해지면 맛없잖아. 그러니까 흐물흐물해지면 뭐 주스를 만들거나 케찹을 만들 때 좋을 수는 있지만 흐물흐물한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토마토 자체는 아삭거리고 탄탄한 그 과육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 토마토의 유전자, 그 탄탄한 세포질을 유지하는 유전자가 들어간 토마토. 광어의 탄탄한 세포질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거예요. 막 우리 옛날에 나왔던 그런 거 뭐 포메이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옛날에 이제
시도했던 거죠. 무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무추 뭔지 알아요? 네, 맞아요. 위에는 배추가 열리고 원래 우리가 재래 배추는 원래 뿌리가 되게 컸어요. 현재 우리가 먹는 배추는 뿌리 부분이 최대한 작아지고 위에 잎 줄기 부분이 튼실하게 만들어지도록 개량돼 온 배추란 말이에요. 유전자 조작은 아니고 그냥 품종 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배추의 뿌리 부분의 유전자와 무의 유전자를 합성해서 그 뿌리 부분이 더 커지고 거기에 실제 알타리 무 같은 뿌리가 붙는 거야. 그렇지. 토마토가 그런 거였어요.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는데 뿌리를 캐보면 감자 같은 알덩어리가 생기는 거야. 그게 짤이 아닌 게 문제였던 거죠. 실제로 그런 걸 만들어냈으니까. 네, 그게 문제죠. 생각해봐. 영양분을 2% 만드는 광합성의 양은 정해져 있잖아. 그치, 양쪽으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일단 둘 다 열리게 만들어 본 거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량하다가 요즘에 이제 대박 치는 게 그런 거잖아.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거. 스테비아 원래 나무 잎인가 그렇다던데 그 잎 성분에 칼로리는 제로, 사람이 먹는 당은 아니니까요. 근데 단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흡수를 할 수는 없어요. 맛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 엄청나게 그 높은 당을 만들어주는 것 중에 이제 스테비아라는 게 있는데 그 비슷한 거 있잖아요. 사카린 이런 거. 그 여러분들 마트나 집 앞에 슈퍼마켓 이런 데 가면 팝니다. 뉴슈가라고 해서 작은 봉다리 하나 팔아요. 요만한 봉투 하나. 요거에서 만들어내는 단맛이 설탕 큰 거 한 포대랑 동급인 그 옥수수 삶을 때 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끈적거리고 단맛만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숟가락으로 퍼넣는 게 아니라 티스푼 끝으로 살짝 찍어 넣어서 토마토 한 냄비 옥수수 한 냄비 삶으면 옥수수 전체가 달아. 당도가 설탕의 300배, 400배니까. 그리고 그거는 제로 칼로리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권장합니다. 예, 그 외국 스타벅스 가면 어떤 당분 설탕인지 설탕, 사카린, 또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스테비아 토마토가 그거야. 스테비아 나무에서 나오던 그 당맛 성분을 토마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마트에 파는 거 안 먹어봤어? 어떤 맛이 나냐면 토마토 썰어서 설탕 뿌린 맛이 생토마토에서 납니다. 방울토마토 비슷한 크기로 요만하게 나오잖아. 근데 이거를 씹어 먹으면 토마토에 설탕 뿌린 맛이 나요. 그지? 엄청 달지? 그런 식으로 재조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정확한 표현은. 왜? 그걸 10년, 20년 엄청나게 먹어본 사람은 없거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조심하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 하루에 건강을 위해서 두유를 2리터씩 마시는 남자가 있었거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유를 막 500cc짜리 한 잔씩 쭉쭉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씩 두유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두유니까 가능은 하죠. 아침에 그냥 500 한 잔 쭉. 그러니까 헬스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쉐이크 타 먹는 것처럼 그냥 두유를 쭉쭉 마셨어요. 그리고 뭐 커피 마실 때도 우유 대신에 두유로 바꿔달라고 하고 스타벅스는 그렇게 주문이 되니까. 남자인데 유방암에 걸렸어요. 웃기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프라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에스트로겐하고 98%가 일치해요.
건강관리한다고 두유 마시던 사람이 여성형 유방증에 걸리다 못해 유방암이 걸린 거야. 그 누구도 하루에 두유를 2리터씩 처마실지는 몰랐을 거 아니야. 그죠? 두유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처마시는 남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그 성분이 에스트로겐하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라는 걸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두유 회사는 그 남자에게 치료비 플러스 정신적 피해 보상비 등등등 해서 엄청난 보상금을 줘야 됐습니다. 경고문 안 적어놨다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두유에는 그거 적혀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남성에게도 여성형 유방증 및 유방암의 위험이 있으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런 거죠. 결국은. 알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윤리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600km 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내 차에 딱 집에 도착하니까 주행거리가 600km 찍히더라고. 오늘 하루 주행거리가. 경상부터 영주 끝까지 갔다 왔으니까. 왕복 운전시간이 6시간이었어요. 평균 100km로. 컨디션이 나름 꽤나 말짱하잖아. 오늘 뭐 많이 피곤한 거에서 많이 안 나간 것도 있는데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고속도로에서 거의 반자동으로 왔습니다. 핸들에 손만 얹고 악셀 브레이크 위에 발만 딱 얹어놓고 그냥 왔어요. 차한테 맡기고. 아니, 재밌는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흑금흑금 보면서 왔지. 물론 불법이죠. 이러면 안 되죠. 운전하는 사람이. 왜 완전 자율운전이 안 될까요?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반자율로 놔두는 거예요. 사고 나면 내 책임이란 소리야. 어시스트잖아. 운전 주체는 나라고. 이거 생각해 봐봐.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차를 사서 완전 자율 주행 모드에 놓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를 냈어. 자, 사고 책임은 1. 차주, 2. 차 만든 회사, 3. 자율주행 프로그램 만든 회사. 누가 책임져야 돼? 여기에 대한 확정이 안 난 거야. 그렇죠. 한문철 변호사는 자율주행이 완전히 정착된 그 뒤에도 할 거리는 무궁무진하죠. 아, 그 양반 유튜브 컨텐츠 말할 일 없는 양반이죠. 그렇지.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받아서 교통사고 관련한 재판을 엄청나게 많이 해본 자신의 경험치로 이거는 판례가 뭐고 몇 대 몇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변호사야. 우리나라 개인적으로 연예인들이나 큰 방송사 빼고 개인 유튜버 소득 1위일걸. 하루에 유튜브 영상이 10개씩 올라와요. 10개에서 12개가. 구독자가 100만이 넘은 지 오래고요. 변호사인데 재판 가는 것보다 유튜브 찍는 게 더 일인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홈페이지에 그 온갖 제보 영상들이 올라오니까 거기서 이건 진짜 심각하다는 것만 추려서 컨텐츠 찍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건 이제 운전자분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너무 심한 사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책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변호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재판 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한두 개의 판례를 만들고 이제 그걸 계속하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소득보다 유튜브 소득이 많을걸? 보니까 주에 몇 억 예상이던데 광고 소득액이. 자, 199쪽 한번 풀어보세요. 딴 이야기를 많이 했네 오늘은.
자, 풀이하고 마칩시다. 자, 옆에 염기서열, 단백질, 헤모글로빈, DNA, RNA, 사람. 자, 1번에 OOXXO, 2번에 페닐케톤요증, 3번에 1번은 디귿, 2번은 리을, 3번은 니은, 4번은 기억, 5번은 유전 부호 체계. OOXXO. 자, 그 뒤에 그냥 중단원 마무리까지 쭉 풀어오세요. 오케이?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수업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각해보니 다음 주에 수업을 하는구나.